가까이 오지 마!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수진 씨와 아이를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네가 내 아내를 네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보험조사관으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케이스를 봐왔지만 이번 건만큼 복잡하고 섬뜩한 사건도 드물었죠. 모든 건 산모 특약 보험금 청구에서 시작됐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서류 더미 속에서 이상한 신호를 발견한 건 월요일 오후였어요. 임신 7개월 차 산모의 정기검진비 청구 내역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산부인과 검사비 외에도 설명되지 않는 항목들이 눈에 띄었죠. 유전자 검사비가 2차례나 청구되어 있었고 법률 자문료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 임신부에게 법률 자문이 필요한 걸까요? 이런 의문이 들 때면 저는 항상 직감을 믿습니다. 10년간의 경험이 말해주는 거죠.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걸 말입니다. 서류를 다시 봤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날 두 군데의 다른 산부인과를 방문한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보통 산모들은 한 병원에서 꾸준히 관리받는데 왜 여러 병원을 다닌 걸까요? 검사 항목도 일반적인 것들과는 달랐습니다. 정밀 초음파 검사, 양수 검사, 그리고 반복적인 혈액 검사. 특히 유전자 검사는 보통 한 번이면 충분한데 왜 2번이나 받았을까요? 청구된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일반적인 산모 검진비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법률 자문료만 해도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관련해서 이 정도 법률 자문을 받을 이유가 있을까 싶었죠. 상속이나 양육권 같은 문제가 아닌 이상 말입니다. 첫 인터뷰 일정을 잡았습니다. 부부는 강남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40평대 아파트로 시세가 40억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준 남편 김태훈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나이에 키가 크고 인상도 온화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예의 바른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죠. 안녕하세요, 조사관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악수를 나눌 때 그의 손바닥이 미세하게 축축한 게 느껴졌습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거실로 안내받으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인테리어에 고급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신혼여행 사진들과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부부의 모습이었지만 뭔가 연출된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아내 이수진은 임신 때문인지 약간 부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단발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피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죠. 거실에 앉자마자 김태훈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조사관님, 사실 저희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검사가 필요한지 말이죠.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잡은 손이 살짝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태아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서 여러 검사를 받았는데요. 첫 아기라서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검사를.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지만 시선이 자꾸 아내 쪽으로 향했어요. 마치 아내의 반응을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은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간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로 긴장이 숨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말할 때마다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묘했어요. 사랑스러운 시선이라기보다는 조심스럽고 경계하는 시선에 가까웠습니다. 첫 아기라서 걱정이 많으셨겠네요. 저는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수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검사받고 싶었어요.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왜 두 군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신 건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묻자 부부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김태훈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 나온 결과가 명확하지 않아서요. 좀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 다른 병원도 가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지 않았어요. 보통 결과가 불명확하면 같은 병원에서 재검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굳이 다른 병원으로 갈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두 병원 모두 같은 날 방문한 기록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어서요. 김태훈이 대답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가족력인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이수진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수가 적은 편이었죠. 아니면 의도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가족력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자 두 사람 모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김태훈이 아내를 힐끗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유전적인 질환 같은 거라서요. 정확한 건 아직 확인 중이라서요. 답변이 애매했습니다. 유전적 질환이라면 어떤 질환인지, 누구 쪽 가족력인지 명확히 해야 하는데 말이죠. 이수진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다만 남편이 말할 때마다 손을 꼬아지는 습관을 보였습니다. 긴장의 표현이었죠. 법률 상담은 어떤 이유로 받으신 건가요? 제가 핵심 질문을 던지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김태훈이 아내를 다시 한번 힐끗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친구에게 물어본 거죠. 친구라는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전문 법률 사무소가 아닌 개인적인 관계라는 뜻일까요?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대학 동기입니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이름은 박민수라고 합니다. 이수진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라는 이름이 나오자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뭔가 반응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변호사와 어떤 관계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담을 받으셨나요? 제가 계속 묻자 김태훈의 표정이 점점 경직됐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것들이요. 출산 후 보험금 청구 절차라든지. 설명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요. 이수진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자리를 뜨자 김태훈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좀 더 솔직해지는 것 같았어요. 조사관님, 사실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아내가 너무 걱정이 많아서 괜히 여러 검사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말투였어요. 이수진이 돌아왔을 때 그녀의 눈가가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인터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부부 같았지만 뭔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남편의 일관되지 않는 설명, 아내의 과도한 침묵, 그리고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단순한 보험금 청구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불안은 늘 흔적을 남긴다고 했죠. 이번에는 그 흔적이 너무 많았어요. 친자 확인이라는 두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수진의 일상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그녀는 강남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의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니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였어요. 피아노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동요를 연주하는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였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흘러나오는 음악은 참으로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면 그녀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복도를 걸을 때의 발걸음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대화할 때도 어딘가 마음이 없는 듯 했죠. 임신 때문일 수도 있었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수업이 끝나면 그녀는 곧바로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일주일에 2번씩 병원을 찾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보통 임신부들보다 훨씬 자주 병원에 가는 편이었죠. 병원에서 나올 때 그녀의 표정은 항상 복잡했습니다. 때로는 안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더 걱정스러워 보이기도 했어요. 주차장에서 한참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었죠. 주말에는 친정을 자주 방문했어요. 어머니 장미영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딸을 무척 아끼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산책하고 쇼핑하고 식사하는 모습은 평범한 모녀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친정에서의 대화를 엿들어 보니 상황이 달랐어요. 수진아, 요즘 표정이 안 좋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임신해서 그래요. 이수진의 대답은 힘없었어요. 시댁에서는 뭐라고 하시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아들 낳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수진이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그런 분위기는 있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집안은 정말 말을 끝내지 못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딸을 향한 걱정과 안타까움이 역력했습니다. 표면의 고요 아래 금은 서서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의 모습은 친정에서와 전혀 달랐어요. 김태훈의 어머니 박영희는 가문의 자부심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기품 있는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죠. 우리 집안은 3대가 외아들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외아들, 태훈이도 외아들이지. 수진이가 아들을 낳아야 대를 이을 수 있어. 식사 자리마다 후손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미리 성별을 알 수 있다면서? 언제 확인해 볼 거야? 시어머니의 질문은 점점 구체적이 되어 갔어요. 김태우는 어머니의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때로는 네 정도의 대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아내를 위해 나서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어머니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수진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될수록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손으로 배를 쓰다듬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뱃속 아이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행동 같았죠. 아직 성별 확인이 안 됐어요, 어머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모른다는 거야.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혹시 딸이면 어쩌려고 그래? 시어머니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바르르 떨릴 뿐이었죠. 우리 태훈이 아버지도 외아들이었고 태훈이도 외아들이야. 당연히 아들이 나와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일인 양 말했습니다. 만약에 딸이면. 이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려 하자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집안에서 딸이 나올 리가 없어. 이런 대화가 반복될 때마다 이수진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견뎌낼 뿐이었죠. 김태훈 역시 아내를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를 유지했어요. 때로는 이수진을 달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마.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근본적으로 어머니의 생각에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수진의 스트레스는 눈에 띄게 쌓여갔습니다. 집에서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식사를 할 때도 입맛이 없어 보였습니다. 밤에는 잠을 설치는 듯 했죠. 퇴근길, 그녀는 종종 걸음을 멈췄어요. 강남 한복판의 오래된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말입니다. 그곳은 로얄가든이라는 이름의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한때 그녀가 자주 드나들던 곳이었죠. 레스토랑 앞에 서서 그녀는 한참 동안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는 모양이었어요. 때로는 눈물이 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죠. 발레 파킹 요원이 그녀를 알아보는 듯한 시선을 보낼 때도 있었어요. 이수진 선생님이시죠? 한 번은 젊은 직원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수진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새로운 삶을 선택한 그녀에게 과거는 이미 끝난 일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압박은 점점 커져갔어요. 시어머니의 기대, 남편의 침묵, 그리고 뱃속 아이의 정체성.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녀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마다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확인하고 싶지 않은 진실과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오후 그녀가 병원 주차장에서 전화를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누군가와 긴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한동안 차 안에서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며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비밀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가족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무언가였어요.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균열이 서서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압박,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과거의 그림자. 이 모든 것들이 이수진을 점점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었어요. 이수진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기록 속에는 고통의 시간이 숨어 있었어요. 금융거래 내역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 초까지 약 3년간의 기간 동안 그녀의 통장에는 매달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고 있었어요. 26살 한 사건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일어난 일이었죠. 이수진의 아버지 이정호가 운영하던 작은 인쇄소가 부도가 났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 꽤 큰 사건이었어요. 강남구 소재 인쇄업체 이정호 대표 10억 원 규모 부도.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된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 장미영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술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이수진의 대학교 등록금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당시 이수진은 음악교육과 4학년이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었지만 학비 때문에 자퇴를 고민해야 했죠. 가족의 생계도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아버지는 재기할 의욕을 잃었고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일상생활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그녀 앞에 나타난 것이 한 남자였어요.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었지만 금융 기록상 그 남자는 분명했습니다. 조영민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500만 원씩 그녀의 통장에 송금하고 있었어요.
조영민은 당시 45살의 중견 사업가였습니다.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자산 규모만 해도 수백억 원 되었어요. 기혼자였고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26살 대학생에게 매달 거액을 송금했을까요?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줄게. 관련 문서들을 찾아보니 당시 상황이 어느 정도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안에는 분명 대가가 있었죠. 세상은 잔인했고 그녀는 생존을 위해 또 다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금융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때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매달 들어오는 500만 원 외에도 추가 결제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비가 한 달에 10여 차례씩 결제되었어요. 모두 조영민의 카드로 결제된 것들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의 쇼핑 내역도 상당했어요. 명품 의류, 가방, 신발, 화장품까지 한 번 쇼핑에 수백만 원씩 지출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영민의 비용으로 이루어진 거죠. 호텔 결제 기록들도 발견됐습니다. 강남과 여의도 일대의 특급 호텔들이었어요. 일주일에 2~3번씩 호텔을 이용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스위트룸을 주로 예약했고 때로는 며칠씩 머물기도 했어요. 그리고 매달 일정한 금액의 용돈, 송금이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통장으로 직접 들어오는 돈이었어요. 그것은 그녀가 자신을 갈아 넣으며 살아남던 시절의 증거였습니다. 당시 그녀의 생활 패턴을 재구성해 보니 놀라웠어요. 대학교 수업은 최소한만 들었습니다. 대신 조영민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죠. 평일 오후와 주말은 거의 그와 함께였어요. 조영민의 일정에 맞춰 그녀도 움직였습니다. 그가 출장을 갈 때면 함께 따라갔어요. 제주도, 부산, 때로는 해외 출장까지 동행했습니다. 모든 비용은 당연히 조영민이 부담했죠. 하지만 이런 생활이 그녀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시 그녀가 친구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을 확인해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빨리 졸업하고 싶어. 친구들은 그녀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했을 거예요. 다만 갑자기 여유로워진 그녀의 생활을 의아해했습니다. 수진이가 요즘 명품만 들고 다녀. 어떻게 그런 돈이 생겼지?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수진은 점점 친구들과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가족의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지만 떳떳하지 못한 일이었죠. 그녀의 가족 상황은 점차 나아졌어요. 아버지의 빚이 정리되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치료비도 해결됐습니다. 새로운 집도 마련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조영민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어요. 이수진은 자신의 젊음과 자유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26부터 29까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그렇게 보냈어요. 조영민의 요구에 맞춰 살아가야 했죠. 조영민은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수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려 했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하고, 어떤 화장을 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까지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양대했습니다. 때로는 폭언을 하기도 했어요. 기분이 나쁜 날에는 그녀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내 돈으로 살면서 감히 나한테 대들어? 이런 말들을 들어야 했죠. 이수진은 그런 상황을 견뎌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이 상처가 쌓여갔습니다. 자존감도 바닥으로 떨어졌죠. 대학교 졸업 후에도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이수진이 교사가 된 후에도 조영민의 후원은 이어졌어요. 아니, 후원이라기보다는 구속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생활비를 대주면서 통제했어요.
하지만 이수진도 서서히 변화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9이 되면서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된 거죠. 정상적인 연애를 하고 싶었고 결혼도 하고 싶었어요. 조영민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김태훈이었어요. 직장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자였죠. 성실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조영민과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어요. 김태훈과의 만남은 이수진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정말 사랑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조영민과는 달리 그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줬습니다. 존중해주고 아껴줬죠. 김태훈과의 만남이 진지해지면서 이수진은 조영민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초 그녀는 조영민에게 관계 정리를 통보했어요. 조영민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결국 그녀의 결심을 존중해줬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하길 바란다. 마지막 만남에서 그가 한 말이었어요. 이수진은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자주 가던 장소들도 피했어요. 새로운 삶을 위한 결단이었죠. 결혼 이후 그녀의 소비 패턴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을 시작했어요. 과거에 화려했던 생활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새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과거는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임신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난 거였습니다. 뱃속아이의 아버지가 정말 김태훈일까 하는 의문이 든 거죠. 조영민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이수진과의 관계가 정말 끝났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그의 회사는 여전히 건설업계에서 중견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20층 건물에 본사를 두고 있었죠. 조영민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보험조사 차원에서 과거 관련자들을 인터뷰한다고 했어요. 그는 의외로 쉽게 만남에 응해줬습니다. 이수진과 관련된 일이라면 협조하겠다고 했죠. 그의 사무실은 호화로웠습니다. 통유리창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이었어요. 고급 가죽 소파와 앤틱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품격을 보여주는 공간이었죠. 조영민은 50대 중반의 나이답지 않게 젊어 보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것 같았고 옷차림도 세련됐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오랜 사업 경험에서 나오는 예리함 같은 거였죠. 이수진에 대해 묻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그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보험조사 차원에서 과거 관계자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설명했어요.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런 거라면 이해하겠습니다. 조영민이 여유를 되찾았어요. 수진이와는 오래전 일이었죠. 그는 마치 사소한 일인 양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연락하셨나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그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2021년 초까지였던 것 같네요. 그 이후로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날짜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수진이 김태훈과 본격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한 시기였어요. 결혼 이후에는 정말 연락하지 않으셨나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관계가 어떤 성격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묻자 그는 잠시 망설였어요. 후원 관계였습니다. 그녀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도움을 준 거죠. 후원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물론 적절한 선을 지켰습니다. 변명하듯 덧붙였죠. 그럼 그녀가 결혼한다는 소식은
어떻게 아셨나요? 공통 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조영민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같이 골프 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알려줬죠. 그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박민수라고 변호사 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떻게 이수진 씨를 알고 있었나요? 조영민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민수가 수진 씨 과거를 알고 있었어요. 법률 업무 관련해서 우연히 알게 됐다고 하더군요. 또 다시 박민수라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김태훈의 대학 친구이자 조영민의 골프 친구였던 거죠. 박민수 변호사와는 언제부터 아시는 사이인가요? 한 5년 정도 됐나요? 같은 골프 클럽에서 만나게 됐어요. 조영민의 설명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박민수가 조영민에게 이수진의 결혼 소식을 알려줄 이유가 있을까요? 게다가 그 시기가 너무 정확했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으라고 알려준 것 같았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수진 씨를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후로는 일부러 피했어요. 이 대답은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피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예전에 자주 가던 장소들을 안 가게 됐죠. 로얄가든 같은 곳 말입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럼 그녀가 가끔 그 앞을 지나다닌다는 건 아시나요? 제가 확인차 물어보자 조영민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런가요?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피하고 있었거든요. 그의 반응을 보니 정말 모르고 있던 것 같았어요. 이수진이 로얄가든 앞에서 혼자 서 있던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 사이의 연락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죠. 사무실을 나오면서 조영민의 행적을 더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카드 사용 내역부터 CCTV 기록까지 모든 걸 살펴봤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2021년 이후 조영민과 이수진 사이에는 어떤 접촉도 없었어요. 그가 자주 가던 레스토랑의 예약 기록에도 이수진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호텔 투숙 기록도 마찬가지였죠. 조영민의 최근 동선도 추적해봤습니다. 회사와 집, 그리고 몇 개의 골프장이 전부였어요. 새로운 여자와 만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보다 훨씬 젊은 25살 여성이었죠. 이수진이 자주 가던 레스토랑의 직원들도 만나봤습니다. 조영민 사장님은 요즘 다른 분과 오세요. 이수진 선생님은 결혼하신 후로는 안 보여요. 가끔 밖에서 서 계시는 것만 본 적이 있어요. 증언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조영민은 정말로 새로운 여자와 만나고 있었고 이수진과는 연락이 없었어요. 이수진이 혼자서 그곳 앞에 서 있는 것도 직원들이 목격했습니다. CCTV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이수진이 최근 레스토랑 앞에서 멈춰 섰던 날들의 기록이었어요. 그 시간대에 조영민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 혼자서 과거를 그리워하며 서 있었던 거죠. 통화 기록도 살펴봤습니다. 조영민의 휴대폰 기록에는 이수진과의 통화가 전혀 없었어요.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로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죠. 심지어 조영민은 이수진이 임신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임신했다고요? 정말 몰랐네요. 축하해줘야겠는데 연락처가 없어서. 그는 진심으로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모든 증거가 조영민의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CCTV와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까지. 그는 정말로 이수진과 완전히 연을 끊었던 거였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녀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거였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쫓았지만 그것은 이미 사라진 흔적이었어요. 조영민은 현재의 사건과는 무관한 인물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던 거죠. 하지만 조영민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박민수라는 변호사의 존재였어요. 김태훈의 친구이면서 동시에 조영민의 지인이기도 한 인물. 그가 두 사람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왜 박민수는 조영민에게 이수진의 결혼 소식을 알려줬을까요? 그리고 그 타이밍이 왜 그렇게 정확했을까요? 마치 조영민과 이수진의 관계를 정리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이제 조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현재의 인물에 집중해야 했어요. 박민수와 이수진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김태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걸까요? 산부인과 주차장 CCTV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그곳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검은 세단 한 대가 있었어요. 번호판을 확인해 보니 예상했던 바로 그 차량이었습니다. 박민수 변호사의 차였죠. 이제 진짜 수사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나 현재의 진실을 찾아야 했어요. 박민수라는 인물이 이 모든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와 이수진 그리고 김태훈 사이의 진짜 관계를 밝혀내야 했죠. 박민수 변호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사법고시에 합격한 엘리트였어요. 김태훈과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며 우정을 쌓아온 20년 지기였죠. 박민수의 법률사무소는 강남구 역삼동에 있었습니다. 중형 규모의 사무소로 민사소송과 기업법무를 주로 다뤘어요. 직원이 15명 정도 되는 안정적인 규모였습니다. 김태훈이 다니는 회사와도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했죠. 두 사람의 관계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형제 같은 사이였다고 했어요. 졸업 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나며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박민수가 김태훈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기도 했죠. 박민수는 40대 초반의 나이에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일에만 전념하며 살아온 전형적인 워커홀릭이었어요. 김태훈은 종종 민수가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이야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친구의 결혼 생활을 부러워하는 눈치였죠. 산부인과 주차장 CCTV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박민수의 검은 BMW 세단이 나타나는 패턴을 파악했어요. 이수진이 병원에 올 때마다 그의 차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총 8번의 방문 중 6번이나 동행한 기록이 있었어요. 첫 번째 동행은 임신 5개월 차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수진 혼자 왔다가 박민수와 함께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두 번째부터는 아예 함께 와서 함께 나갔습니다. 마치 남편을 대신해 산부인과 검진에 동행하는 것 같았죠. 그 차는 남편의 대학 친구, 변호사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태우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박민수에게 부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쁜 나 대신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이죠. 박민수 사무소의 직원들과 이야기해 봤습니다. 최근에 산부인과 관련 업무가 있었나요? 접수 담당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변호사님이 개인적으로 처리하시는 일이 있으셨어요. 어떤 종류의 업무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족법 관련된 것 같았어요. 상속이나 친족관계 증명 같은. 직원의 말이 흥미로웠습니다. 친족관계 증명이라는 말이 신경 쓰였어요. 임신과 출산에 관련해서 왜 친족관계 증명이 필요할까요? 입양이나 친자 확인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 말이죠. 이수진이 병원에 갈 때마다 그와 동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두 사람의 동선이 매우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체 접촉은 거의 없었죠. 병원 주차장에서의 대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이수진이 울고 있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됐어요. 박민수는 그녀를 달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때로는 어깨에 손을 얹기도 했죠. 보험 청구 서류 일부가 박민수의 사무실에서 송부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병원이나 개인이 직접 보내죠. 왜 변호사 사무실을 거쳐야 했을까요? 뭔가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뜻일까요? 박민수 사무실의 우편 발송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수진과 관련된 서류가 여러 차례 발송됐어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에도 보내졌습니다. 법원과 구청, 그리고 DNA 검사기관까지. DNA 검사기관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왜 변호사가 DNA 검사를 의뢰했을까요? 그것도 임신부를 위해서 말이죠. 태아의 친자 확인을 위한 검사였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김태훈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박민수 변호사와 아내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친구가 법률적으로 도와줬을 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보험 청구 절차라든지 서류 작업 같은 거요. 김태훈의 설명은 여전히 애매했습니다. 왜 단순한 보험 청구의 변호사가 필요한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내가 병원에 갈 때 박민수 변호사가 동행한다는 걸 아세요? 이 질문에 김태훈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건 제가 바빠서 부탁한 거예요. 혼자 가기엔 불안해해서요. 하지만 김태훈의 회사는 그리 바쁜 곳이 아니었습니다. 중견기업의 관리부서에서 일하는 그는 정시 퇴근이 가능했어요. 굳이 친구에게 아내 병원 동행을 부탁할 이유가 없었죠. 박민수 변호사가 DNA 검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은 아시나요? 이번에는 김태훈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건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김태훈의 반응을 보니 뭔가 알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친구를 감싸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박민수와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사무실로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김태훈 부부의 보험건으로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는 조금 망설이다가 응해줬습니다. 박민수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남성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말투는 차분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엘리트 변호사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수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미세하게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눈동자가 잠깐 흔들리거나 펜을 만지작거리는 작은 습관들이 나타났습니다. 김태훈 부부와는 어떤 관계신가요? 대학교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입니다. 태훈이의 결혼식 사회도 제가 봐줬어요. 박민수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수진 씨의 병원 동행을 자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태훈이가 바빠서 부탁받았습니다. 첫 아이라서 혼자 가기 불안해한다고 해서요. 그의 설명도 김태훈과 일치했어요. 그런데 왜 법률 서류 작업이 필요한 건가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법적 절차들이 있어요. 보험 청구부터 각종 신고까지. 박민수가 전문가답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도움과 개입의 경계는 분명했습니다. 단순한 친구의 부탁치고는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었어요. DNA 왜 맡기셨죠? 이 질문에 박민수가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손으로 안경을 고쳐 쓰더니 잠시 침묵했어요. 그건 의학적 필요에 의해서. 평소의 논리적인 말투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학적 필요인가요? 유전 질환 확인을 위해서요. 태훈이 가족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하지만 이 설명도 논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유전 질환 확인이라면 김태훈의 검사만으로도 충분했을 거예요. 굳이 태아의 DNA까지 검사할 필요는 없었죠. 더군다나
박민수가 직접 의뢰할 이유도 없었고요. 박민수와의 대화를 통해 확신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단순한 우정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걸 말이죠. 김태훈의 부탁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달랐을 거예요. 박민수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의도를 숨긴다고 했죠. 박민수의 도움은 단순한 친구의 호의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이수진과 직접 관련된 것 같았죠. 이제 모든 조각들을 맞춰볼 시간이었습니다. 박민수의 행동 패턴과 김태훈의 반응, 그리고 이수진의 태도,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김태훈의 의료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청구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였어요. 그의 건강검진 기록을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받은 정밀 검사에서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던 거였죠. 무정자증이라는 것은 정자가 전혀 생성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해요. 인공수정이나 정자 기증을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김태훈은 왜 이 사실을 숨겼을까요? 진단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완전 무정자증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의사의 소견에는 자연 임신 불가능, 생식의학적 시술 필요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김태훈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수진의 임신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남편의 아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인공수정을 받았다는 기록도 없었고요.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박민수의 최근 행적을 더 자세히 추적해 봤습니다. 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났어요. 이수진이 다니는 산부인과 근처에서 카드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커피숍, 약국, 심지어 꽃집에서도 결제 기록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산부인과 바로 옆 카페에서의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이수진이 병원에 가는 날마다 그곳에서 커피를 사고 있었어요. 2잔씩 주문한 기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마시기 위한 것이 분명했죠. 카페 직원과 이야기해 봤습니다. 최근에 임신부와 남성 손님이 자주 오시는데요. 네, 알고 있어요. 정말 다정해 보이시던데. 남편분이신가요? 직원의 증언이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대화를 하시던가요? 잘 안 들렸지만 아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자분이 배를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고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아닌 사람이 임신부의 배를 쓰다듬는다는 것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박민수라면 더욱 그랬죠. 김태훈의 친구가 친구 아내에게 그런 행동을 할 리 없었어요. DNA 검사 기관에 직접 문의해 봤습니다. 박민수가 의뢰한 검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려 했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아의 친부 확인을 위한 산전 친자 검사였다는 점이었죠. 산전 친자 검사는 임신 중에 태아의 친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모체의 혈액에서 태아의 DNA를 추출해서 추정 아버지의 DNA와 비교하는 거였죠. 이런 검사를 왜 박민수가 의뢰했을까요? 그리고 추정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검사 의뢰서를 작성할 때는 추정 아버지의 DNA 샘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김태훈의 샘플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이었을까요? 만약 다른 사람의 것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박민수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유전자 검사 동행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수진이 검사를 받으러 갈 때마다 박민수가 함께했어요. 때로는 그가 먼저 검사를 받고
이수진이 나중에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친자 확인 검사의 전형적인 패턴이었죠. 병원 CCTV를 통해 그날의 상황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박민수와 이수진이 함께 병원에 도착했어요. 박민수가 먼저 체열실에 들어갔고 10분 후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수진이 들어가서 혈액 채취를 받았어요. 임신 5개월 차에는 모체 혈액으로도 태아 DNA를 분석할 수 있어요. 양수검사보다 안전하지만 정확도도 높은 방법입니다. 비교적 안전한 검사였지만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같은 날 결제된 커피 한 잔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검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이 카페에서 만났던 거예요. 아마도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한 시간을 함께 보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카페에서의 대화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으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CCTV에 찍힌 모습을 보니 이수진은 계속 울고 있었어요. 처음엔 어색하게 티슈만 건넸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떨리는 손을 살며시 잡았죠. 그 순간 감춰왔던 감정이 스며 나오는 것 같았어요. 평소의 냉정한 변호사 모습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감정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았죠. 검사 결과가 나온 후 박민수의 행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수진의 산부인과 검진에 빠짐없이 동행했어요. 때로는 김태훈보다도 더 세심하게 챙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태아용품을 사주기도 하고 임산부 전용 음식을 챙겨주기도 했죠. 이런 행동들이 단순한 친구의 호의일까요? 아니면 아이의 친부로서 당연한 책임감이었을까요? 모든 정황이 후자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김태훈의 반응도 수상했습니다. 보통 남편이라면 친구가 아내를 이렇게 챙겨주는 것을 불편해할 텐데 그는 오히려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도와줘서 정말 다행이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같았죠. 정황은 믿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김태훈의 무정자증, 박민수의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이수진의 임신, 시간과 공간이 겹치는 순간들, 그리고 DNA 검사까지. 남편의 무정자증 진단서가 있었고 유전자 검사 동행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결제된 커피 한 잔의 기록까지. 모든 증거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더 이상 추측이나 의심의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겹치는 순간 진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박민수와 이수진은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들 사이에는 남녀의 감정이 있었고 그 결과가 바로 이수진의 임신이었던 거죠. 김태훈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침묵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김태훈은 침묵을 선택했을까요? 친구에 대한 배려였을까요? 아니면 아내에 대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불임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였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제 진실이 드러날 때가 온 거였습니다.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이수진이 임신한 아이의 친부는 김태훈이 아니라 박민수였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모든 증거를 정리한 후 최종 확인차 세 사람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개별 면담이 아니라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진실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은 함께 있을 때 더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보험조사 최종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자리를 잡았죠. 김태훈 부부의 집 거실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박민수도 함께 참석했어요. 법률 자문을 해준 당사자니까 함께 있는 게 좋겠다고 김태훈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세 사람이 한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거실은 숨죽인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수진의 손끝이 부르르 떨렸고 박민수의 미간에 식은 땀이 맺혔죠. 김태우는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김태우는 아예 시선을 피하며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어요. 먼저 김태훈 씨의 2021년 하반기 건강검진 결과부터 말씀드리죠. 김태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완전 무정자증 진단을 받으셨더군요.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의사가 판정했습니다. 이 말에 이수진이 작은 신음을 흘렸어요. 박민수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수진 씨가 자연 임신을 하셨어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죠. 김태훈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에서 헛기침만 났을 뿐이었습니다. 박민수 변호사님이 의뢰하신 DNA 검사도 확인했습니다. 태아의 침부 확인을 위한 검사였더군요. 박민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세 사람 모두 침묵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지배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수진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김태훈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나는 바보였구나. 주먹을 꽉 쥐더니 벽을 내리쳤습니다. 친구라고 믿었어. 그런데 내 아내를 네가 감히. 김태훈이 박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는 내가 뭘 부탁했는지 알고 있었잖아.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어요. 도와달라고 했지.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 박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김태훈이 비웃듯 웃었어요. 20년 친구가 미안하다고 하면 다 용서되는 거야? 김태훈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동안 머리를 감싸고 있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사랑했는데.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진이를 정말 사랑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이수진이 다가가려 하자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아직은 안 돼. 박민수가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조사관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차분하고 논리적인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희가 모든 걸 설명하겠습니다. 마침내 변호사가 아닌 한 사람의 남자로서 진실을 털어놓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저희는 태훈이를 속이려 한 게 아니에요. 김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나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의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수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김태훈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진단받았는데 시어머니는 벌써 손주 이야기를 하시고. 이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이 매일 아들 이야기만 하셨어요. 대를 이어야 한다고, 빨리 아이를 가지라고. 남편은 말하지 못하고 저도 어쩔 줄 몰랐어요. 박민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태훈이가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도 고려해봤지만 완전 무정자증이라 불가능했어요.
그때 박민수가 제안한 것이 대리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미혼이고 태훈이와 가장 친한 친구니까 아이만이라도 가질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태훈이의 아이로 등록하기로 했고요. 이수진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압박이 너무 심했어요. 남편도 힘들어하는 게 보였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아이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단순한 생식 의료적 도움으로 시작된 관계가 점차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임무적으로만 생각했어요. 박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친구를 돕는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들어 김태훈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와 시간을 보내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언제부턴가 단순한 도움이 아닌 다른 감정이 생겼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적 가면 뒤에 숨어있던 한 남자의 진실한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이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 씨가 너무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병원에도 함께 가주고 제 마음도 이해해주고 언제부턴가 다른 감정이 생겼어요. 김태우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걸 봤어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먼저 부탁한 일이니까요. 임신이 확인된 후에도 세 사람의 관계는 계속 유지됐습니다. 아이의 친부가 민수라는 걸 확실히 해야 했어요. 그래서 DNA 검사를 받은 거예요. 김태훈의 설명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뱃속 아이의 친부는 박민수가 맞았어요. 결과를 확인한 후에도 계속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모두에게 좋을지. 하지만 현실은 점점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박민수와 이수진 사이의 감정이 깊어질수록 김태훈은 더욱 소외감을 느꼈어요. 내가 요청한 일이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아내와 친구가 서로를 사랑하는 걸 보는 게 진실은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박민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고 이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단순한 도움의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사랑이 있었던 거죠. 김태훈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왔던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 침묵을 지켰어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도 진짜 아버지와 함께 자랐으면. 그는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에 쥔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수진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태훈 씨,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도 함께 보였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죠. 박민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수진 씨와 아이를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진실했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부부는 법정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친구였던 변호사는 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어요. 의뢰인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물은 거였죠. 하지만 그들의 사랑까지 징계할 수는 없었습니다. 케이스가 종결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보험금은 분쟁 종결 후 재심사를 거쳐 지급이 보류된 상태였어요. 허위 신고는 아니었지만 서류상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부가 바뀐 상황에서 새로운 서류 작업이 필요했던 거죠. 김태우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았어요. 동료들은 그가 이혼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성실한 회사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가끔 그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식사하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이전보다 편안해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어서일까요? 시어머니 박영희는 더 이상 아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간 후 한동안 충격에 빠져 있었다고 해요.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라며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김태훈의 새로운 생활은 단조로웠습니다. 회사와 집을 오가는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주말에는 혼자 독서를 하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죠. 특히 박민수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2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린 거였어요. 하지만 김태훈은 원망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아직도 가끔 화가 나요. 한 번은 그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그 둘 생각에 미칠 것 같아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수진이가 행복하다니 다행이긴 해요. 미워하고 싶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움보다 허무가 먼저 왔어요. 복잡한 감정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이수진은 상담을 이어가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임신 후기에 접어들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편해 보였습니다. 박민수와 함께 육아 용품을 준비하는 모습도 행복해 보였죠. 그녀는 다시 피아노 레슨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 하던 개인 레슨을 재개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집에서 음악을 가르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가 보였어요. 친정 어머니 장미영은 딸의 선택을 지지해주고 있었습니다. 네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제는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박민수를 만나본 후에는 괜찮은 사람 같다고도 했습니다. 박민수는 변호사 자격은 유지했지만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징계로 인해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한 거였어요. 작은 규모로 다시 시작하면서 이수진과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는 태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수진과 함께 태교 음악을 듣고 산책도 함께 했어요. 아버가 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훈이 해주지 못했던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죠.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임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연인이 된 거예요. 결혼 계획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호적 정리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박민수가 친부로 등록되고 이수진과의 혼인신고도 마쳤어요. 법적으로도 완전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김태훈도 이 과정에 협조적이었다고 해요. 사건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운은 오래 남았어요.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완전한 승자나 패자는 없었죠. 김태훈은 홀로 남았지만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불임이라는 짐을 지고 살지 않아도 됐어요. 언젠가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수진과 박민수는 사랑을 얻었지만 대가도 치렀습니다. 사회적 시선과 도덕적 비판을 감수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저는 이 케이스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이 때로는 복잡하고 미묘하다는 걸 말이죠. 선악으로 나눌 수 없는 인간의 감정과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옹호할 일도 아니었어요. 보험 조사관으로서 제 역할은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었죠.
이번 케이스에서도 그 원칙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복잡하고 슬픈 진실이었지만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혈연만이 가족을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과 책임,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김태훈의 마지막 선택이 그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현재 세 사람 모두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은 새로운 연인을 만났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 여성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줬다고 해요. 이수진과 박민수는 두 번째 아이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용기가 생겼다고 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당당하게 임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으니까요. 보험금 문제도 최종적으로 해결됐습니다. 새로운 서류를 바탕으로 재심사를 거쳐 지급이 승인됐어요. 박민수와 이수진에게 지급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수급자들이니까 당연한 결과였죠. 케이스는 완전히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진실을 담은 문서들, 증언들, 그리고 증거들이 말입니다. 그것들이 이 이야기의 유일한 증인이 될 거예요. 사건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삶은 계속됩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행복하겠지만 그것이 인생이니까요. 남은 것은 기록뿐입니다. 그리고 기록이 말하는 진실뿐이에요. 사랑과 배신, 희생과 용서, 그 모든 감정이 얽힌 한 장의 기록.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을 인간의 가장 솔직한 얼굴이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